네, 안녕하세요. 전 선생님은 이급 강사 차전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서는 그 마지막 95회 기출문제 이론 시험에 대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이 아닌 것은 일단은 계속 기업의 과정인 거죠. 일단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연속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것이라는 가정을 깔고 하는 게 솔직히 재무제표를 만드는 목적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두 번째, 발생주의의 가정입니다. 발생주의 가정?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재무제표 기본 과정 중에서 저 이런 내용 본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발생주의라고 하면은 그 손익계산서 그 기본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재무제표 그쪽에서는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실체 가정. 기업실체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기간별로 보고해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비교 형식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어떠한 과세 기간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뭐 그런 언급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의 오답은 2번인 거고, 솔직히 1번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닌 거죠. 전혀 별로 나올 것 같진 않고, 2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말 재고자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의 가액은 200만 원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외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창고 밖에 있다는 거겠죠. 정확한 기말 재고액을 계산하시오. 일단은 그 첫 번째로서 미착 상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상품. 선적지 인도지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뭐 창고 밖에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 자산인 거죠. 두 번째 시성품 50만 원이 있는데 40%는 소비자가 매입이사를 표시함. 그 말은즉슨 60%인 이 3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내 재고라는 거겠죠. 세 번째, 장기 할부 판매. 할부 판매에 따라 고객에 인도하였으나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음. 인도하였다는 뜻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재고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금을 뭐 회수했는지 여부는 뭐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적성품이에요. 40만 원인데 수탁자로부터 75% 판매되었음을 통지받았음. 그 말은 즉슨 25%인 10만 원은 아직 나의 재고자산이다. 그래서 지금 15만 원에 45만 원, 55만 원 을 추가적으로 재고자산의 가액에 가산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255만원 2번이 정답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뭐 창고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창고 밖에 있는 재고자산도 합산을 해서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업의 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분증권 투자에 대한 현금 배당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와 손실을 단기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단기 평가 손실은 그거는 뭐 단기 매매 증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거고 전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 이거 우리 배웠어요. 이게 시장성을 상실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단기 매매 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고. 만기 보유 증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고요. 그 마지막, 매도 가능 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서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쵸. 이게 매도 가능 증권 여러분들이 타이핑했을 때 유동자산으로도 나오고 투자자산 항목으로 이거 두 가지가 이렇게 계산이 이게 검색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보유 목적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분류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첫 번째 보시면은 유형자산을 외부 구입한 경우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렇죠. 부대 비용 가산합니다. 두 번째,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가 발생한 경우 이는 토지 취득원가가 아닌 세금과 공가로 처리를 한다. 아니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을 해야 되는 거죠. 취득세는 가장 대표적인 가산 항목입니다. 네, 세 번째,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익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하고 그 현재 가치만큼 그 유형자산을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맞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 유형자산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취득원가에 처리를 한다. 그렇죠. 맞는 항목인 거고, 일단은 뭐 취득원가 관련된 취득세를 세금과 공가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그 2번이 틀린 표현이었어요. 다음 다섯 번째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거래 형태별 수익의 인식 기준 중 옳지 않은 거.
일단은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이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시점? 아니죠. 수탁자가 해당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한 시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5번에 옳지 않은 걸로 바로 나오네요. 그 다음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는 사항이니까 그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 다음 중 원가의 개념 설명이 옳지 않은 것 보도록 할게요. 통제 가능 원가, 특정한 경영자가 원가 발생액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 직접 재료비이거나 아니면은 직접 노무비의 경우 이와 같이 통제가 가능하지만은 감가상각비라든지 임차료와 같은 제조간접비는 통제 불능 원가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매몰원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 의사결정에 고려가 되어서는 안 되는 원가. 네, 이것도 맞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회원가. 재화 용역 또는 생산 설비를 특정 용도 이외에 다른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 그렇죠. 이게 기회원가 중에서도 내가 포기하는 그 가치 중에서도 가장 우선인 걸 우리가 선택해야 우선인 걸 기회원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관련 원가. 여러 대안 사이에 차이가 나는 원가로서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아니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7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 첫 번째 보시면은 직접 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보조 부분 원가를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부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용역수수 관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 부분 원가는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부되지 않는다? 아니죠. 일단은 일정액을 배부된 걸 합산을 해가지고 제조 부분에 다시 뿌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인 것 같고 3, 4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부 순서에 따라 가지고 배부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상호배분법은 100% 보조 부분 간의 용역수수 관계 인식하기 때문에 순서가 달라진다고 해가지고 배부액이 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단계배분법의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죠. 네 번째, 상호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 네, 맞는 표현입니다. 7번의 답은 2번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선의선출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거 지금 선의선출법 묻고 있네요. 일단 여러분들도 저들도 티계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이 되며 가공비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초 제공품의 경우에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40%만큼 진행되었다고 하니까 재료비는 100% 투입이 됐을 것이며 가공비는 40% 투입됐다고 이와 같이 표시를 하는 거고 단기 착수분은 올해 투입한 거니까 원가가 들어갔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2,000개에 대해서는 이거 당연히 직접 재료비는 100% 투입이 됐고 가공비 완성도 50%로 이와 같이 처리를 하고 5,000개 곱하기 400개 빼기 2,000개 하면은 3,400개잖아요. 이게 완성이 되긴 했는데 선의선출법이기 때문에 이 3,400개를 400개 해당 여기 기초 가액에서 먼저 완성을 시키고 그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는 올해 100% 원가를 투입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직접 재료비 간접 원가 어떻게 처리를 가공원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일단은 여기에서 각각 원가율을 곱해요. 여기서는 일단 빵이었죠. 왜냐하면은 작년도에 100% 직접 재료비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올해 다시 투입할 필요 없는 거고 가공비에 대해서는 60% 64, 24, 240개에 대해서만 투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올해 투입이 시작이 된 이 3,000개에 대해서는 이게 직접 재료비나 가공비나 100% 이게 투입이 된 거겠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기말 제공품에 대해서는 2,000개 전부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그 절반인 1,000개에 대해서만 투입이 되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그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0개, 3,000개, 2,000개를 합산을 한 이 5,000개가 지금 문제 답이 되는 거겠죠. 이와 같이 선의선출법 완성품 환산량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산품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보도록 할게요.
결합원가의 배부 방법으로는 뭐 상대적 판매가치법, 순실현가치법, 물량기준법 등이 있다. 뭐 여러분들 일단은 저희가 자세하게 본 건 아니지만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은 배웠습니다. 두 번째, 결합원가의 배부는 원가 통제의 목적이나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쵸. 이게 원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목적이나 투자 의사 결정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세 번째, 결합 제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판매 가치가 큰 제품을 주산품, 상대적으로 작은 거를 부산품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대적 판매가치법은 분리 시점에서 판매가치가 없는 결합 제품이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없다. 그렇죠. 뭐 있어야지만 뭐 안분 계산해가지고 비율을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뭐 1번부터 4번까지 다 풀어봤는데 다 답이에요. 그래서 틀린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9번에 약간 오류가 있기는 한데 기출문제가 이렇게 제시된 이상 한번 풀어본 거고, 다음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료에 따라 당월의 기말제품 재고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지금 보시면은 기말제품 재고액? 이거는 지금 제공품 T계정 그려보고 제품 T계정 차례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자료 보시면은 당월 기초 대비 기말 제공품 재고액 감소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X 그리고 X-38만원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전월의 기말 제품 재고액으로는 62만원이니까 여기 제품 차변에 상단으로 기입을 해주시고, 당월 발생한 총 제조 원가 312만 4천원은 단기총 제조 원가로 두시고, 당월의 매출 원가로는 362만 4천원이니까 이와 같이 두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기말 제품 재고액 여기를 구하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일단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는 계산이 되는 거죠. 312만 4천원 플러스 38만원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305만 4천원. 그리고 이 금액이 지금 제품 차변으로 대체가 되는 거고, 지금 이거 뭐 더하기 패스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350만 4천원에다가 62만원 증가하고 362만 4천원 차감을 하면은 딱 50만원이 계산이 돼요. 그래가지고 당월 기말 제품 재고액은 3번으로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세법에 대한 이론 문제인 건데 보도록 할게요. 기타 소득, 이거 꽤나 많이 나오네요. 과세 방법이 다른 하나, 일단 그 첫 번째로 뇌물 안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무조건 종합. 그 다음에 복권 당첨금이나 환급금이나 연금에 수령한 거는 무조건 분리과세. 이게 약간은 다르죠. 뇌물 알선수재, 우리가 그 뇌물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거 기타 소득으로 소득 신고하나요? 그런 경우는 거진 없죠. 근데 혹시라도 이게 발각된다고 하면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 가지고 무조건 종합과세로 둔 거예요. 그에 반해서 2번부터 4번의 경우에는 이게 굳이 종합과세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세금이 날 때마다 그때마다 종결시키고 말겠다라는 거죠. 11번의 답은 1번입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보고 있네요.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전세로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쵸? 이게 지금 뭐 당연히 2주택 이상자이니까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될 텐데, 전세보증금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보증금의 합계액에 3억 원을 초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예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주택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자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본인과 배우자가 세대를 달리하여 주택을 소유하여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것도 맞는 말이고,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이거 맞는 말이죠. 네. 과세되지 않는다. 세 번째 다시 보도록 할게요. 본인과 배우자가 세대를 달리하여 주택을 소유하도 합산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게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은 합산하지 않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1주택자의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 임대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쵸. 원래는 1주택
가입자에 대한 거는 과세를 안 했는데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하면은 그 두 가지 경우를 예외적으로 소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다음 13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저는 3% 보는 순간 이거 제 1번이라고 체크했거든요. 여기서 500만 원 아니면은 뭐 5% 아니면은 5만 원 이렇게로만 나오지 3%,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딱 이거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갔고 여러분들 이거 배제 사유 어느 정도는 암기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아닌 것은 이거 지금 보시면은 네 번째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국가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이게 물건값이 싸요. 왜냐하면은 면세가 적용되다 보니까 따라서 영세율이 아닌 면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다음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접 수출 굳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미용업을 경영하는 자 당연히 영수증만 발급하는 거고 세금계산서 발급은 없습니다. 구매확인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인 거고 공급의제도 판매 목적이 타사업장 반출이 아닌 이상에서야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으로 이와 같이 95회 차였나요? 이론 문제에 대한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강사 차지연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에서는 95회 마지막 실무 시험에 대한 풀이 진행하도록 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도 K랩 프로그램 다 까셨고 회사 코드로는 그 삼진상사 952번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같이 기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반전표 입력에 대한 문제가 가장 첫 번째로 출제가 되죠. 문제는 지금 5문제로 한 배점당 3점씩 총 15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거진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6월 5일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가세자인 골목 토스트에서 영업부 직원들이 먹을 간식용 토스트를 구입하고 현금 결제를 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간이가세자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영수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일단은 차변으로서 영업부 직원들의 그 복리후생비 목적이다 보니까 811로 처리를 하시고 22,500원.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대금 결제가 어떻게 되었다고 되어 있죠? 현금 결제이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6월 10일자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보영에게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만 원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서 전액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하여 보충법으로 회계 처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6월 10일자로 조회를 해서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지금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정기 유월된 금액이 300만 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500만 원을 모두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300만 원을 차감을 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기타의 대손 삼각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일단 단기대여금 없애는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단기대여금이 주식회사 보영에 대한 단기대여금인 거죠. 500만 원 차감해 주시고 차변으로서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저는 124라고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1을 더해서 115로 임의로 했고 234로서 설정하고 300만 원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 삼각비 954번의 영업의 비용으로 200만 원 처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대여금은 그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오면 아니니까 그 비용과 관련된 처리도 그 800번대 비용이 아닌 900번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월 8일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식회사 CJ화재에 화재보험료 23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하였다. 이 중에 65만 원은 판매부서의 영업용 차량에 대한 거고 그 나머지는 제조부서의 차량과 관련된 보험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판매부서의 영업용 차량
이거 근데 보험료인 거죠. 821로 처리를 하고 그 가액 중 65만원, 차변 중에서도 521은 그 나머지 가액은 얼마인 거죠? 165만원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모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로 대변에 230만원 기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자. 당사는 주식회사 만길은행의 장기차입금 2천만원 중 1,9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상환을 하고 그 잔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를 받았대요. 아유, 다행이네요. 일단은 장기차입금이라고 해가지고, 잠시만요. 일단 이와 같이 만길은행. 은행에 대한 장기차입금 2천만원을 모두 차감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부채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상환을 하는데 1,900만원만 상환을 하면 되는 거고 채무 면제 이익으로서 900번대 영업외 수익 항목으로 대변에 기입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5번째 10월 31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동국 소유의 건물로 사무실 이전을 하면서 입차보증금 1,500만원 중에서 10월 1일 지급한 계약금 500만원을 제외를 한 1,0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계약금 그 500만원을 차감하는 거 선수금인 거죠. 그렇게 잠시만요. 선급금인 거죠. 선급금. 그러면 자산의 감소로서 선급금으로 처리를 하고 주식회사 동국에 대한 우리 소유권이었죠. 5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이와 관련된 보통예금 1,000만원 지급이 된 거고 이게 어떻게 대체가 되는 거죠? 임차보증금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자산. 근데 어디에 대한 임차보증금? 동국에 대한 임차보증금. 이와 같이 일단은 임차보증금 1,500만원에 대한 나의 자산이 이제 생긴 건데 이게 뭐 이번에 모두 뭐 지불을 한 게 아니라 예전에 지불을 한 금액이 500만원 정도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차감해서 지급이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일반 전표 입력 그거 탭 끄시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한번 가보도록 하실게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15점이 배점이 돼요. 근데 여기서도 또 동일하게 한 문제당 3점짜리입니다. 제 생각으로 여기서 틀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식회사 제1유통에 제품을 공급하고 아래와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월에 계약금으로 받은 100만원을 제외를 한 잔액을 아인전자 발행 약속어음으로 배서 양도받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삼진상사가 공급자로 있는 거 보니까 판매한 거네요. 제품을 판매한 거.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보니까 11번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 품목 수량 단가 좀 보겠습니다. 의류인 거고 수량 단가 없고 공급가액 700만원. 거래처 어디죠? 제1유통인 거죠. 전자세금 계산서일 거예요, 이거. 그 다음 분계로는 이게 약간 나눠져 있어요. 계약금으로 받은 거, 그 다음 약속금으로 배소양도 받은 거 혼합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차변으로 그 하단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뭐 제품 매출이 맞기는 한데 이거 받은 게 선수금이었나요? 네, 선수금인 거죠. 이제 선수금 부채가 사라지는 거죠. 100만원만큼.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받으러움으로 제1유통으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는 660만원이 있다, 670만원이 있다 같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유통 아니네요. 아임전자네요. 이거 거래처 아임전자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번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 일자를 2월 12일자로 주셔가지고 다시 기간 설정해 둘게요. 당사는 나간다 자동차로부터 준준형 자동차를 2,200만원에 구입을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당사는 2월 1일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에서 전액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준준형 자동차이긴 한데 1000cc를 추가했기 때문에 54번으로 설정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공급가액란으로는 뭐 2천만원. 그 다음에 여기 어디죠? 나간다 자동차. 네, 하단으로 적어 주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이 불공제 사유로는 어디 있죠? 비영업용 소형용 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내역이기 때문에 지금 3번으로 체킹을 하시면 될 거고 이게 분계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는 뭐 208 차량운반부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 100만원 얼마였죠? 200만원?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거
대변으로 선급금, 내가 미리 준 돈이 200만 원으로 계약금 미리 준 거고 그 나머지가 어떻게 되었던 거죠? 보통예금으로 2천만 원 지급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3월 5일자에 대한 내역이에요. 중국 야오밍사의 그 제품 5,000개를 개당 100위안에 직수출하고 수출 대금은 3월 30일에 받기로 하였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수출 신고일이 3월 3일자이고 선적일이 3월 5일자입니다. 당연히 수출 신고일이 아니라 선적일을 기준으로 과세 그 공급 시기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3월 5일자로 이렇게 날짜가 설정이 된 거고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거 뭐 3월 5일자에 171위안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171위안. 근데 이게 지금 직수출이다 보니까 이거 영세가 아니라 그 16번에 수출로 해줘야 되는 거죠. 품목 수량 단가 이거 얼마인가요? 5,000개 곱하기 100개 5,000개 곱하기 100위안 곱하기 171원 하면은 8,5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오밍. 그 다음에 거래처 구분은 이거 뭐죠? 직수출인데 직접 수출. 수출 신고 번호는 뭐 따로 없으니까 직접 입력하지는 않고 하단에 분계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3월 30일자에 받기로 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외상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제품에 대한 매출도 맞기 때문에 계정 과목에 대한 수정은 뭐 굳이 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에 대한 풀이인데요. 날짜로는 3월 27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원들의 외근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승합차를 미국으로부터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하고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부가가치세와 함께 뭐 통관료 3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며 부가세와 통관 수수료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한다. 일단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 51번인 거죠. 그리고 공급가액 자체로는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인가요? 지금 인천세관인 거죠. 전자인 거고 분계로는 혼합으로 해 줍시다. 왜냐면은 일단은 뭐 당연히 그 400만 원에 대한 부가세는 당연히 해주는 건데 이거 뭐 원재료 아니 차량 4천만 원 대한 것까지 차량 그거 처리하나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관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208로서 30만 원으로 처리를 하고 이거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거죠? 보통예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430만 원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7월 31일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7월 경영지원팀 직원들이 야근 식사를 하고 다음과 같이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현금 지급하였다.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2기 확정신고 시 반영하기로 하였다. 반드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날짜가 7월 31일이고 일단 내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식당으로부터 145만 원짜리 밥을 먹고 거하게 먹었네요. 그러면 지금 51번으로 처리를 하고 품목으로는 야근식 때 공급 가액으로는 수량 1개 단가로는 없고 공급 가액은 145만 5천 원. 그 다음에 세액으로는 14만 5,500원. 거래처는 어디죠? 남해식당. 그 다음으로 당연히 전자세금 계산서겠죠? 이거 지금 종이네요. 종이로 했기 때문에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전자협에 부표시 하시고 이거 지금 어떻게 현금 지급하였다. 네. 그 다음에 811이라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1기, 2기 확정 때 이거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고 간편집계 중에서도 그 예정 누락분으로 클릭하셔가지고 2022년 10월 1일자로 이거 기간 설정 해두시고 확인까지 누르셔야지 그 상단에 매입 하단에 매입 바로 오른쪽에 누락이라는 보라색 박스도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첫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내가 신용카드로 어떠한 것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공제 대상이냐 아니냐를 이게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보도록 할게요. 모든 거래는 일반 과세자와의 거래 일단은 일반적으로 공제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되 이거 현금영수증을 수령을 했다라고 하네요. 물론 뭐 신용카드도 있겠지만 현금영수증 매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생략을 한다. 그쵸. 이와 같이 뭐 5개 있다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엉뚱하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고 수입명세서에 그 블로기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반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뻘짓이죠. 이거 수입명세서만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1번부터 7월 25일자부터 볼게요. 다사소인데 사무용 청소용품 구입, 사무용으로 구입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 가능하고 두 번째 7월 31일자에 별난 횟집으로부터 거래처 식사 대접 지출로서 38만 원이 지출됐대요. 접대비니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월 10일자에 남서울랜드 입장권을 발행하는 놀이동산의 경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입장권을 발행하는 그러한 업종에 해당하는 것들을 아예 예외적으로 다 안 됩니다. 8월 14일자 강남 돼지집으로부터 그 영업팀 회식비 지출로서 이거 복리후생비 지출된 거네요. 당연히 공제 가능한 거고 그 마지막으로 오일뱅크로부터 1000cc 초과했고 8인승 이하네요. 그러면은 이거 업무용으로 공제 사용한다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죠. 그래서 제외시키고 저희 두 가지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었죠. 그리고 배점도 4점, 3점으로 너무 적다. 네. 그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빠뜨리지 않고 신고서 작성하는 거 여러분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보지만 마시고 이거 직접 입력을 해봐요. 일단은 다음 자료 보면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삼진상사의 그 1기 확정인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면은 그 매출 내역이 좀 얼마인가요? 제품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2억 원. 그 다음에 제품 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발행이 2,750만 원이니까 2,500만 원, 250만 원. 그 다음에 뭐 직수출에 대한 매출이니까 영세 중에서도 기타란으로 2천만 원 기입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 매입 부분인 거죠. 매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으로서 공급가액 1억 2천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 100만 원은 그 공급 시기 이후 확정 신고 기한까지 수취한대요. 일단은 뭐 1억 2천에 대해서 일반 매입으로 뭐 적기는 하는데 이게 다 공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산세도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1,000만 원은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넣을게요. 그리고 공제받은 것도 토해낼게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1,000만 원에 대한, 100만 원에 대한 것도 이거 그 가산세 항목으로 넣을게요. 왜냐면은 지금 가산세 이거 매입 중에서도, 잠시만요. 지연 수치에 해당이 돼요. 이게 지금 4월 10일, 30일에 발급이 공급이 됐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5월 10일까지는 발급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은 당연히 세금계산서 가산세 대상인 거죠.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 지금 얼마이나 2천만 원 있다고 하면은 세금계산서 중에서도 2천만 원 고정자산 매입으로 각각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신고서 시 홈택스로 전자신고했다? 그 말은 즉슨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뭐 삼진상사에 대한 제 1기 확정신고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가산세 부분 지연수치에 대한 거 0.5%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이거 신고서 작성하고 F7 저장까지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는 나가셔도 돼요. 그 다음으로는 결산자료에 대한 입력인 건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근데 단기매매 증권이래요.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제시된 자료 이외에 다른 유가증권은 없고 다음 중에 처분된 거는 없다고 가정을 한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뭐 700만 원에서 950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자산 자체가 250만 원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평가이익이라는 그 손익이 발생하겠죠.
이와 같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 두 번째 보시면은 금강상사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장부에 계상한 이자 수익 중 23만 원은 차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 말은 즉슨 이자 수익 중에서도 수익으로 발생된 것 중 몇 퍼센트는 또 차감을 해야 되는 거죠. 이자 수익. 원래 이자 수익은 발생 시 대변이지만 이걸 차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자 수익 23만 원 차변으로 거래처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잠시만요. 계상한 이자 수익 중 자금을 대여하면서 장부에 계상 이자 수익 차기에 해당하는 거다. 저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미수 수익? 잠시만요. 선수 수익. 아직 부채이니까 이거 23만원 부채 발생으로 대변으로 이와 같이 적어 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일 미국의 CV사로부터 그 10만 달러를 2년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을 했대요. 근데 환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결산 분계를 하시오. 지금 환율이 그 차입한 때에 비해 가지고 이게 줄어들었네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50원만큼 줄어든 거니까 환율 곱하면은 500만 원만큼 이득을 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 장기 차입금, 외화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500만 원만큼 줄어들 거고, 그 외화 환산 이익이 500만 원만큼 발생이 되는 거겠죠.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차입금이니까 그와 관련된 거래처 코드는 이 12사로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에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역을 결산에 반영하시오. 지금 하나는 영업부서 800번대라는 거고 두 가지는 500번대 비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연히 뭐 800번대 뭐 200만 원, 그 다음에 뭐 1260만 원이네요. 이와 같이 800번대. 500번대 각각 감가상각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200만 원에 대한 거는 감가상각 누계 209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공구와 기구 그 다음 회계 그 다음 계정 코드로 이와 같이 설정해 주시고, 기계장치도 그 다음 계정가도 플러스 1 하셔가지고 이와 같이 감가상각 누계에 각각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당기 2022년에 이익여금 처분은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 이거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이거 저희가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러한 회계 처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952 삼진상사로 이거 회계 처리, 회사 코드 변경하셨고,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이거 같이 좀 보실게요. 일단 단기 처분 예정일이 2023년 3월 15일로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현금 배당이 2,000, 그 다음에 보통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 2,000.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그 처분액으로서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내용이 그 로마자 3번 이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2,000, 그 다음에 주식 배당 2,000 이와 같이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의 10%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얼마 적어줘야 되는 걸까요? 200만 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500만 원 있는데 여기에 500만 원까지 기입해 주시고 그 상단에 전표 추가까지 눌러 주시면은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기입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따로 확인까지는 안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그 소득세 그 원천과 관련된 내용인데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사의 생산직 근로자인 이희만 씨의 그 5월분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일단은 보시면은 전월 미환급세 23만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은 원래 여기서 표현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뭐 급여자료에 반영하시오라는 언급이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과연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근로 수당이 비과세에 해당하는 건지 하단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식대 같은 경우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보통의 경우에는 비과세 식대가 자동적으로 사용 여부가 옆표시 되어 있을 거니까 그거 불어 없애주시고 과세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 그 식대를 새로 이렇게 사용 여부를 열어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겠죠. 다음 두 번째, 자가운전 보조금 당사는 본인 명의 업무 목적
그 다음에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이건 당연히 비과세 항목이 맞는 거고, 세 번째, 야간근로수당. 올해 들어 5월부터 업무시간 외 추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야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시간의 수당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아, 이거 괜히 읽었어요. 그냥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 이것만 읽을걸. 이거 당연히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식대만 조금 여러분들이 수당 등록할 때 부처리하시고 다루 새롭게 과세 식대로 여처리하는 것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제 항목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연금, 건강, 장기요양, 고용, 여기까지는 뭐 일상적으로 4대 보험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굳이 여기서 추가하거나 뭐 제거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급여자료 입력을 하되 전월 미환급 세액만 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보시면은 맨 하단에 그 환급세액과 관련된 관리 내역이 보이잖아요. 거기에 맨 왼쪽에 그 23만 원만 적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소득세가 17,180원이잖아요. 이분만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23만 원에서 17,180원을 차감을 한 21만 2,820원만 나중에 다음 달 그 미환급 세액으로 환급이 가능하겠죠? 나방세에서 환급이 아니라 차감이 가능하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 그 두 번째, 이남동시 4번이 508번인데 이 사원의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월세, 주택임차,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분들 한번 연말정산 그 추가자료 입력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것만으로는 그 소득, 여기 있네요. 가족상. 여기서 일단 사실 판단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대주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을 기준으로 그 월세나 혹은 주택임차 관련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세대주 그리고 무주택이라는 언급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상단에 있는 그 월세 내역에 대해서도 이게 공제가 뭐 200만 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우자에 대한 내역 보도록 할게요. 뭐 물론 연령 보지 않지만은 이게 양도소득이 100만 원 넘었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기본공제 대상에서 아직 제외시키는 거고, 장모님 일단 나이요건 충족하고 기타 소득도 이게 무슨 기타 소득인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그 내역을 알아야지만 되는 건데, 잠깐만 하단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없네요. 무슨 기타 소득인지 이상하다. 근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이것도 뭐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고 봐가지고 뭐 공제된다고 합시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근로소득이 600만 원이네요. 근데 이건 얼마나 있든지 간에 무조건 분리과세잖아요. 따라서 근데 이게 나이 요건이 되지 않는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나이 요건 충족하고 소득 요건 충족한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분은 뭐 150만 원에다가 장애인 공제 20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따님에 대한 이준 씨에 대한 건데 10살로서 소득 없음이니까 일단은 기본공제 가능하고 그 자녀 세액 공제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드님인 이미도 씨에 대해서는 7세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 기본 공제에다가 그 자녀 공제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하단에 보시면은 이거 지금 가족 구성원 모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그렇죠. 이게 무주택자라고 한 의미가 근로자 본인한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세대원으로 묶여 있는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택이 없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당연히 소득 없다는 것도 뭐 당연한 거고, 월세세액 공제 요건 충족한다. 이것까지 여러분들한테 판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송도 씨 한번 보실게요. 이게 지금 국가유공자, 이게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도 되고 아니면은 상시치료를 요하는 그런 중증질환자의 경우에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당연히 공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역 보시면은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에는 뭐 나이나 소득 요건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고, 교육비에는 나이는 보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되는 거고, 의료비의 경우에는 뭐 나이나 소득 요건 모두 보지 않는 거고, 건강 증진료는 안 되고, 기부금 보도록 합시다. 기부금의 경우에 나이는 보지 않지만 소득은 보고,
그리고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나이는 보지 않지만 소득은 보고 이와 같이 뭐 소득분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모두 신용카드로 두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각각의 하단의 부양가족의 그 내역을 봐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월세세공제도 이와 같이 그대로 인용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뭐 빠르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뭐 기입을 해주셔야지만 도움이 되는 내용 중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좀 복습과 예습, 그 다음에 시험 기간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 자세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솔직히 전산세무 2급은 2개월 내지는 뭐 길게는 4개월까지 취득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